조선시대 최고의 비밀병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군대일까요? 권력자들의 정보망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실록에는 흔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왕들이 몰래 불러 믿고 의지했던 진짜 예언가이자 도사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무속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생사와 국운, 심지어는 왕위 계승까지 비밀리에 조언했던 조선의 숨은 지략가들이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조선 왕들이 왜 그들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비밀을 조용히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실록에 남지 않는 또 다른 역사가 존재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순간에 의지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글로 남기지 못하고 어쩌면 남겨서는 안 되는 조언을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조용히 궁궐의 뒤편으로 불려들어와 왕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목숨과 국운의 흐름을 읽어냈다고 전해지는 숨은 도사들, 예언가들, 기이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미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의 왕들이 가장 은밀하게, 가장 절박하게 의지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정조, 영조, 인조, 심지어 세종까지도 나라의 큰일 앞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자들을 불러 마음의 결정을 도왔다는 기록 아닌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단순히 미래를 말해주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빛과 음성을 읽고 권력의 흐름을 감지하고 인간관계의 위험을 예측하며 삶의 방향을 짚어주는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조선의 이면을 움직였던 사람들. 실록에는 이름 한 줄 남지 않았지만 왕들의 선택을 바꾸고 때로는 왕조의 앞날까지 흔들었던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에 더 흥미로운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용히 열어보겠습니다. 조선 왕조는 수백 년 동안 유교적 질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지만 그 이면에는 공식 기록으로는 남길 수 없는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했다. 왕들은 나라의 대사를 결정할 때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인간적인 고민을 품고 있었다. 왕위 계승 문제나 반정의 기운이 감지될 때, 혹은 내란과 외적의 위협이 겹쳐질 때 그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겉으로는 절대자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흔들리기 쉬운 자리였던 곳이 바로 왕의 자리였다. 그래서 왕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겨진 조언자를 찾았고, 그 조언자들은 종종 철학자나 학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미신이라 부르던 도사, 기인, 예언가들이었다. 조선의 왕들은 왜 그들을 찾았을까? 단순히 미래가 궁금해서가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흐르는 기운을 감지하고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움직임을 통찰하는 그들의 감각이 당시의 정치 상황에 이상하리만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기록되지 않은 조언들이 조선의 큰 결정을 바꾸는 순간이 수없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영조는 세자가 죽기 직전 불면증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궁중 뒤편으로 비밀리에 도사를 들인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도사는 영조에게 왕의 기운이 갈라질 징조를 말하며 가까운 사람에게 더 조심하라는 경고를 남겼다. 이후 벌어진 사도세자 사건을 떠올리면 영조가 왜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였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 정조 시기에는 한 도사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얽힌 원한이 아직 궁궐 깊은 곳에 남아있다고 말하며 정조의 건강과 안전을 경고했다. 정조는 이를 절반만 믿으면서도 늘 주변에 충성심 높은 무사들을 두었고, 실제로 정조는 여러 차례 암살 시도를 겪었다.
예언가의 말을 모두 진실로 여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경고는 정조의 결정에 미묘하게 영향을 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도사나 예언가들이 단순히 초자연적 능력으로만 왕을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은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권력의 흐름을 읽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인간의 표정과 움직임, 말투와 숨소리, 마음의 미세한 동요를 읽는데 특출난 감각이 있었다. 어떤 도사는 왕의 옷자락이 움직이는 방식만 보고도 그의 심리 상태를 알아챘다고 전해지고 어떤 사람은 신하가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그날의 정치적 긴장을 읽었다고 한다. 오랜 유배 생활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삶과 몰락을 본 이들도 있었으며 전쟁터를 떠돌던 도사들은 인간의 생사의 경계를 경험하며 독특한 감각을 키웠다. 조선 왕들은 이런 감각을 무시할 수 없었다. 유교 사회에서 공식적으로는 배척해야 하는 사람들일지 몰라도 실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은 왕의 숨은 조언자로 남겨졌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다. 조선에는 국운이 기울 때 반드시 나타난다고 불렸던 특정 도사 계열이 있었다. 그들은 뚜렷한 이름도 가문도 남기지 않았지만 왕조가 흔들릴 때마다 궁중의 소문 속에서 등장했다, 사라졌다. 칠록의 여백에는 그들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남아있고 당시 사람들의 야담집에는 그들의 정체를 둘러싼 여러 전설이 전해진다. 어떤 도사는 단 한 번 왕 앞에 나타나 단 한 문장만 남기고 사라졌고 그 문장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왕실이 두려워한 예언으로 남았다. 조선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다시 등장했고 어떤 왕은 그들을 철저히 배척했지만 어떤 왕은 몰래 믿고 따랐다. 그 이야기는 기록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비밀스럽고 더 조선다운 냄새를 풍긴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본편은 그 숨겨진 세계의 시작이다. 조선의 왕들이 의지했던 도사와 예언가들의 세계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단순한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독특한 생존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궁중에서 불려간 도사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관직 경험이 있었거나 유배와 몰락을 반복한 끝에 사람의 얼굴과 기운을 읽는 감각,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이들이었다. 그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의 본성을 파악했다. 그래서 왕조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들은 비밀스럽게 등장했다. 세종 시기에 기록되지 않은 한 사건이 전해진다. 세종이 병약해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 그의 곁에 유난히 조용한 사람이 자주 들락거렸다고 한다. 그는 도사가 아니라 기인이라 불렸는데 사람들은 그가 세종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세종의 통증이 잠시 잦아들었다고 말한다. 실록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남지 않았지만 궁중의 어떤 일하는 모호한 기록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세종은 그의 존재를 숨기려 했던 듯하다. 세종은 정치를 이성적으로 했지만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는 어쩌면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의 약함을 채워준 이들이 바로 그 기인들이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인조 반정 이후 왕실 내부는 혼란스러운 기운이 뒤엉켜 있었다. 인조는 늘 두려움에 시달렸다.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 특유의 불안. 언제든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항상 따라다녔다. 그래서 그는 몰래 한 도사를 불러들였다. 그 도사는 궁중의 배치와 건물의 흐름을 걸으며 인조에게 말했다. 전하, 왕의 기운은 앞으로가 아니라 뒤에서 움직입니다. 전하께서는 앞보다 뒤를 살피셔야 합니다. 당시 인조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측근 중 누군가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인조는 그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뒤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인조의 즉위에 참여했던 몇몇 무리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도사가 말한 뒤라는 단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들은 늘 사람의 눈보다 사람의 기운을 먼저 읽었고 그 기운의 흐름에서 위험을 감지했다. 도사들은 왕과만 만난 것이 아니다. 당시엔 고위 관료들 중에서도 비밀리에 도사를 찾는 이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영조 시기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극심했을 때 어느 관료는 정치적 결정을 앞두고 도사를 찾아갔다. 그는 누가 내게 등을 돌릴지 알려달라고 했고 도사는 말했다. 마음이 떠난 이는 말이 없고 떠나려는 이는 말이 많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처럼 들리지만 당시의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관료는 이 조언으로 사람들을 다시 살폈다고 한다. 그 결과 말이 많고 지나치게 친절했던 이들이 실제로는 반대 세력과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도사의 조언 덕분에 그는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말 한 문장이 그의 운명을 바꾼 셈이다. 조선시대 도사들은 꼭 신비한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외모가 평범했고 어떤 이는 언행이 매우 절제돼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운을 읽는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관찰과 경험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지성에 가까웠다. 사람의 말투, 호흡, 동작, 걸음걸이, 시선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그 사람의 목적과 의도, 심지어는 마음속 두려움까지 읽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왕의 주변엔 늘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도사의 감각이 더욱 빛났다. 정조 시대에는 특별히 유명한 예언가 한 명이 있다. 실록에는 이름이 남지 않았지만 여러 야담집에 등장한다. 그는 정조에게 전하께서는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의 뜻은 오래 남습니다. 라는 말을 한 뒤 궁을 떠났다고 한다. 그 말은 예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시대를 꿰뚫어 본 통찰이기도 했다. 정조는 매일 목숨을 위협받았고 또한 개혁을 추진하며 수많은 적들을 만들었다.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의 뜻은 유난히 오래 남았다. 그 도사가 단순히 수명을 예언했다기보다는 정조의 삶의 방식과 주변 환경을 읽어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조선의 권력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인간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왕도 사람이고 사람은 두려움을 숨길 수 없다. 왕들은 그런 두려움을 다스리기 위해 도사들을 찾았다. 그들 중 일부는 진짜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대부분은 인간을 통해 인간을 읽는 사람들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 대부분이 말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의 조언은 실록에 남기기에는 너무 은밀했고 너무 정치적이었고 때로는 너무 위험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는 늘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러나 왕들만 도사를 찾은 것은 아니다. 왕비, 대비, 후궁들도 종종 도사를 몰래 찾았다. 그 유명한 장희빈조차 권력의 정점에 오르기 전 도사에게 운세를 본 적이 있다고 전해진다. 장희빈을 본 도사는 이렇게 말했다. 큰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물결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장희빈은 그 말을 자신의 부기로 해석했지만 이후의 비극을 생각하면 그 말은 단순한 점괘가 아니라 예언이었다고 느껴진다. 당시의 사치를 즐기던 중전의 삶을 보면서 도사는 이미 몰락의 조짐을 읽었던 것이다. 사람의 눈빛, 욕망, 말투를 통해 삶의 끝을 예측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조선 왕조는 겉으로는 유교적 질서를 철저히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마음과 권력의 흐름이라는 불안정한 요소 속에서 유지되는 나라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록되지 않은 도사들의 그림자가 있었다. 왕들은 그들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바쁘게 움직이는 정치 속에서 단 한 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조언을 참고했을 뿐이다. 왕조의 역사는 그들이 남긴 조용한 발자국 위에서 흘러갔고,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실록 뒤편에는 이름도 남기지 않은 그들의 손길이 있었다. 실제로 조선 왕조를 뒤흔든 예언 사건들과 실록에는 삭제된 그들의 조언이 어떻게 왕들의 결정을 바꿨는지, 그리고 어떤 예언이 실제로 적중했는지를 더 깊게 들여다볼 것이다. 조선의 도사와 예언가들이 남긴 조용한 발자국은 단순한 소문이나 미신이 아니라 때로는 왕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궁궐의 문을 열고 닫았으며 왕의 결정을 흔들었고 진아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그 시작을 알리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중종반정 직전의 이야기다. 당시 연산군은 폭정을 거듭했고 내부에서는 반정의 기운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반정이 일어나기 몇 달 전, 궁궐 주변에서 한 도사가 임금의 목소리가 멀어진다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그 말은 당시에는 별로 주목받지 않았지만 반정이 실제로 성공해 연산군이 쫓겨난 뒤 사람들은 그 도사가 말했던 목소리가 멀어진다라는 표현을 두고 임금이 더 이상 임금의 자리에서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였다라고 해석했다. 이런 상징적 표현은 도사들이 즐겨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핵심을 찌르는 말. 바로 이런 감각 때문에 그들이 왕과 신하들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정조 역시 예언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사건들을 여러 번 겪었다. 정조는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고, 어린 시절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은 경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공포를 남겼다. 정조가 즉위한 직후 한 노승이 궁궐 근처에서 젊은 임금의 길에 피의 기운이 따라다닌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야담집에 남아있다. 그 말은 금세 퍼졌지만 정조는 이를 무시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의 어좌 아래에 독살 가능성이 있는 차가 올려졌다는 의심이 돌면서 그는 그 말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메타포로 감지된 위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후 정조는 주변에 비밀 조직인 장용령을 강화하며 자신을 지키는데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정은 사실상 조선 후기 정치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예언이 정조의 안보 전략을 변화시킨 셈이다. 예언이 더 극적으로 왕조를 흔든 사건도 있다. 바로 인조시대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다.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지만 늘 불안했고, 병자호란 직전에는 나라 안팎으로 어두운 기운이 가득했다. 이때 어느 도사가 인조에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전하, 산이 움직입니다. 인조는 처음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후금청이 조선을 흔들며 남하하기 시작했다. 그때 사람들은 산이 움직인다는 말이 곧 국경이 흔들리고 천하의 중심이 바뀐다는 뜻이었다고 해석했다. 이런 표현은 조선 예언자들이 즐겨 쓰던 방식으로 상징과 비유 속에 시대의 흐름을 담아 왕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였다. 전쟁이 터지고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도사의 말을 떠올렸고 그 말 속에서 스스로 위안을 찾기도 했다. 궁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예언 사건 중 하나는 영조의 치세 말년에 벌어진다. 영조는 만년의 극심한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살았다.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은 그에게 평생 죄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는 왕권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남았다. 어느 날 궁궐 깊은 곳에서 한 무녀가 불려왔다. 그녀는 신분도 낮고
기록에도 남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궁중에서는 그녀가 이상하리만큼 기운을 읽는 감각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었다. 영조 앞에서 그녀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며 말했다. 전하, 큰 울음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후세에까지 이어질 울음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실제로 사도세자 사건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정치적 갈등을 만들어냈고 정조 즉위 후에도 사도세자의 원혼은 정치적 논쟁 속에 계속 이어졌다. 영조는 그 무녀의 말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예언이 왕의 마음을 뒤흔든 대표적인 사례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예언은 조선 말기 고종 때 전해진다. 당시 조선은 서양 세력의 압력, 일본의 침략, 내부의 부패와 혼란이 겹치며 거대한 쇠락의 흐름 속에 놓여 있었다. 이때 한 도사가 고종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전하의 기운은 오래 남지만 왕좌의 기운은 짧습니다. 그 당시 고종은 자신의 위상을 지키고 싶어 했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스스로 황제가 되었지만 도사의 예언은 실제로 적중했다. 고종은 오래 살았지만 나라의 국권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고 결국 조선은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 말은 예언이라기보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감지한 통찰에 가까웠다. 왕의 얼굴에 드러난 의지와 나라의 기운에 들이운 쇠약함을 동시에 읽어낸 것이다. 왕실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예언은 조선 사회의 중요한 정신적 지주였다. 나라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하늘에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예언자나 도사를 찾았다. 그들은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견디게 해주는 정신적 방파제였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예언은 힘을 얻었고 도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했다. 조선 후기 밀란과 의병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도 여러 지역에서 도사들이 백성들에게 어둠이 지나면 새 아침이 온다고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지탱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의 예언 사건들은 단순한 미스터리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인간적인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지탱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역사다. 공식 기록은 왕의 단호한 결정을 보여주지만 그 뒤편에는 늘 인간적인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었다. 그 틈을 메워준 이들이 바로 도사와 예언가들이었다. 그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고 왕의 곁에서 조용히 세상의 흐름을 읽으며 결정을 한 뼘이라도 더 안전한 길로 이끌려고 노력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고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왕조의 그림자 속에서 조선의 운명은 그들의 말 한 줄, 조언 한 문장에 흔들리기도 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조선은 수백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 남아있다.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며 에필로그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를 조용히 되짚어보려고 한다. 조선의 긴 그림자 속에서 사라져간 이름 없는 도사들과 예언가들의 이야기를 마주하고 나니 이들이 무엇을 남겼는가 보다 무엇을 남기지 않았는가가 더 크게 다가온다. 그들은 실록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자신이 한 말이 어떻게 흘러가 나라를 바꾸었는지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나타나 왕의 얼굴을 바라보고 한 문장을 남긴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궁궐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바람처럼 도는 소문으로만 남아 누군가의 귓가에서만 오래도록 맴돌았다. 그들은 자신이 예언한 일이 현실이 되든
아무 일도 없던 듯 흩어지든 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조차 이 세상에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 존재는 희미하면서도 강했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했다. 조선 왕들은 그들을 무서워하면서도 찾았고 의심하면서도 의지했으며 숨기면서도 떼어낼 수 없어 했다. 왕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들,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것들을 읽어주고 감추어진 두려움을 비춰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인생을, 때로는 나라의 운명까지 조용히 바꿔놓았다. 지금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이 원래부터 기록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시대의 틈을 스쳐 지나가며 흐름을 읽고 위험을 감지하고 말 대신 조용한 기운으로 왕의 결정을 도왔던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런 이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조선의 곳곳에는 그들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왕릉을 둘러싼 이상한 기운에 대한 전설들, 궁궐 담장에 남은 오랜 이야기, 마을 어귀에서 건너 들려오던 소문들, 이 모든 조각들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덮으며 우리는 다시 알게 된다. 역사는 기록된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때로는 이름도 남기지 않은 자들의 조용한 속삭임이 한 왕조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조선의 밤을 지켜보던 그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말은 여전히 바람결처럼 남아 우리의 상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지금 우리는 그저 가만히 묻는다. 조선의 긴 밤을 지나간 그 그림자 같은 존재들은 어쩌면 지금도 세상의 어딘가에서.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